한미연합연습이 어제 시작됐죠. 북한은 북침 전쟁 연습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긴장감이 높아지는 한반도 정세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미연합훈련이 어제 시작됐는데 이번 훈련의 의미 또 특징 어떤 것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이번 훈련은 지난 4년 동안에 거의 훈련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주 소규모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이제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실제 기동 훈련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이제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연합훈련이잖아요. 주한미군이 존재하던 또 저기 정원이 미국의 정원 병력이 오던 계속해서 어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동 훈련이라고 하는 거하고 시뮬레이션 훈련이라는 거 천양지차입니다. 한국의 대표 선수가 맨날 컴퓨터 앞에서 축구 연습 게임 그거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월드컵 나가면 이길 수 있겠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기동 훈련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병력들이 움직이고 무기 체계가 전개돼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이 뭐 훈련 그 내용 중에서 북한이 특히 좀 예민해할 만한 게 어떤 건가요? 이번 훈련은 크게 보면은 이제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위기 관리에 이제 중점을 두고 참모들 위주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비상 사항이 생길 수 있는지 쭉 점검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훈련을 했고요. 이번 주는 이제 주로 방어 및 격퇴 훈련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북한이 만일 한국을 침략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도권 방어를 하고 이걸 격퇴할 것인가 하는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우리도 당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뭐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제2부가 바로 반격 단계인데 북한은 이제 이것을 반격 단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북진 통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2017년도 이전까지 쭉 훈련을 하면 항상 1부와 2부와 이제 이번에 하고 있는 형태의 패턴을 거의 그대로 했어요. 저 반격 작전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요? 그렇죠. 북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반격 작전에 이제 예민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전략자산 전개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번 훈련을 위해서 미군이 더 정원되는 것도 없거든요. 또 정원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부산항을 통해서 오는 거 우리 보도를 통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주한미군하고 우리 한국군하고 같이 해서 기동훈련을 하는 거고 대부분이 대대급 이하 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은 반격작전이 제2부에 들어있다는 내용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2018년부터 2011년까지 아주 축소해서 주로 시뮬레이션 훈련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북한이 아무 말도 안 했느냐? 아닙니다. 지난 4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북한은 아무리 규모를 줄이고 시뮬레이션 훈련 위주로 하고 그래서도 북한은 늘 이와 같은 태도로 이렇게 비난을 하고 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그 2부의 반격 훈련 할 때 그때도 이제 한미 병력들이 실기동 그 부분을 실기동해서 훈련을 합니까? 아니요. 실기동 훈련은 이제 그 육군이 하는 훈련이 있고 해군이 하는 훈련이 있고 공군이 하는 훈련이 있는데요. 그 훈련은 반격 작전을 꼭 가정해서 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 훈련은 전부 다 대대급 이하의 훈련만 합니다. 실제 기동 훈련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평양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개성까지 이렇게 반격하는 정도로 아마 훈련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훈련하는 거 보면 북한의 그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이제 훈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그 헬기 부대하고 미군 헬기 부대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사격하는 그런 훈련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공군기하고 미군 주한미군 공군기하고 같이 쌍매 훈련이라고 해서 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꼭 그 반격 작전을 위해서만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방어할 때 북한이 이제 공격에 왔는데 우리가 격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이제 기동 훈련으로 연결시켜서 한번 해보는 것이죠. 몇 년 만에 이제 기동 훈련 부활하니까 북한도 이제 비난 수위 높이고 있고 각종 매체 동원해서 비난을 하는데 핵 보유국에 맞서는 가련한 추태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면 뭐
지금 한미연합 훈련 기간에 북한이 뭐 핵실험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여기 스튜디오 와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할 정도로 예.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많았는데요. 예. 사실상 봄부터 지금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뭐 몇 개월째죠. 일단 장마는 넘기고 한다 그랬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그렇죠? 말의 예. 의미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제 준비는 다 됐다라고 얘기하는 예.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국의 정부 당국도 그렇고 미국의 정부 당국도 그렇고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준비는 끝났고 김정은의 결심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 연기되고 있느냐를 분석을 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타당한 그나마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10월 달에 있을 그 시진핑 주석의 3년임 대관식 그때까지는 좀 조용히 있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이번 연합훈련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핵실험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저는 네거티브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뭐 열려 있다라고 봐야죠. 네. 김여정 그 부부장의 지금 그 거친 언사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네. 담대한 부상에 대한 그 북한의 반응, 네. 북한의 지금 속내는 네. 이후에도 그럼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김여정이가 한 담화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국채.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국채라고 하는 핵무기가 국가의 근간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근간이라고 하는 거고 담대한 구상의 핵심이 경제 협력, 경제 지원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그 물건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국채라고 하는 핵과 경제 협력이라는 물건짝하고 맞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유치하고 어리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대통령 이름 부르면서 사실상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죠. 이 인간 저 인간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제 북한은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왔다고 봐야죠. 네. 저런 센 표현을 본인 그 명의로 직접 계속해서 한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북한 내에서 김여정 입지가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김여정의 그 공식적인 직함은요 선전선동부 부부장이거든요. 예. 뭐 우리나라 말로 굳이 얘기하면 아마 차관급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은 대미 관계 네. 그리고 대남 관계를 이제 아우르는 그런 대외 관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대미 관계와 대남 관계를 합하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대적 관계가 되잖아요. 거기 아주 전면적으로 김여정이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김여정이가 지난 4월 달에도 아주 그냥 한국군 썰어버리겠다는 그런 표현도 했고요. 8월 11일 날 전국 그러니까 북한의 비상방역 그 총화회의 할 때 거기에 토론자로 나서면서도 표현한 것들이 남한 당국 것들 박멸시키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바이러스만 박멸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당국 것들 박멸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8월 11일이 좀 중요하게 보이는 이유는 저한테는요. 그전에는 이 김여정이가 직접 이런 그 토론에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담화는 발표를 했지만 직접 토론에 나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토론에 나서서 아주 이런 표현을 하죠. 한국은 남한은요. 영원 불멸의 우리의 주적이다. 주적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했고 이번에 이제 그 담대한 구상 발표했을 때도 거기 나오는 원색적인 표현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정이의 북한 내의 입지는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북한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남측과는 우리 얘기 안 하겠다, 상대 안 하겠다.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과 뭔가를 거래를 하겠다라는 그런 걸 이제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북한은 계속 이런 것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계속 상대를 안 해줄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변함없죠. 북한에 비핵화라는 목표는 변함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대화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대화에 나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대신에 그렇게 대화에 나오게 하려고 하면 대화에만 구글해서는 안 되니까 투트랙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정책도 그렇고 한국의 정책도 그렇습니다. 그 투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대화를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대화에 안 넣으면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 가면서 북한을 비핵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의 목표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 미국과 한국의 정책이라고 봐야죠.
담대한 계획에 대한 반응이 뭐 내용상은 확실한 거부긴 한데 시기가 좀 빨리 나왔고 그리고 이제 내용 중에 뭐 목이 빠지게 기다려서 우리가 뭐 답변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막을 보면 조금 솔깃한 건 아니야?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뭐 제가 이제 예. 북한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예. 북한이 사실상 지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최근 2, 3, 4일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가뭄과 홍수가 겹쳐져 있고 게다가 이제 코로나 있고 사실상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지금 각오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북한이라고 하면 이건 덜렁 받을 것 같은데 이걸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크게 보면은 그 인프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생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 경제 협력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수교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그 뒤에 해결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군축 협상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북한이 가장 아마 관심 깊게 봤던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예.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협상장에 나온다면 예. 우리의 그 식량하고 북한의 자원하고 맞교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자원을 주고 무슨 쌀을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가장 관심을 표했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일 텐데 만일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나오게 되면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1718 제재위원회는 거기에 13나라인가가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한국은 외교적으로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북한을 비협상의 장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마 북한이 거기에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아까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이 시진핑 주석의 대관식 때까지는 아마 미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셨는데 내일이 한중 수교 이제 30주년이고요. 네. 군사 안보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네. 중국과의 관계는 뭐 다층 다원적입니다만은 군사 안보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중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가 그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사드 이전과 사드 이후로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드 이전에는 뭐 관계가 괜찮은데 사드 이후에는 좀 관계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이 G2로 급부상했기 때문에 이게 사드 문제하고 관계없이 이제는 그 거의 넉대 외교, 전랑 외교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도 그런 경제 보복을 했고 한국에 대해서 뭐 필리핀에 대해서 우리 여기 요쪽 인도 태평양 지역만 얘기하면 심지어 그 호주에 대해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중국의 이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중화 사상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네. 주변국들을 이렇게 복속시켜야 되고 자기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되고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안보 문제나 군사 문제는 점점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박진우 외교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만나야죠. 계속 만나고 우리 입장을 듣든 안 듣든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셔틀 외교도 하겠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전에 중국과 한국 사이에 있었던 군사 분야의 다양한 협의체들이 있어요. 그거 복원하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중국이 안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런 노력들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네. 북한의 핵실험 카드 사용에도 미중 관계 갈등이 변수가 됐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북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신경 쓸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핵실험하고 그거하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연관시킬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예.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거의 신냉전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중국이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거거든요.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카드로 쓰고 있습니까? 대만을 카드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북한을 카드로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2, 3년 전부터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바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러시아와 함께 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소위 말하는 해제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었어요. 물론 예. 부결이 돼서 안 됐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북한이 그렇게 2월 달에 전략적 도발을 하고 예를 들어서 화성 17형을 쐈을 때도 뭐 이제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했을 때 누가 반대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어요. 네. 이미 이제 지금 북한을 카드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작년 유엔 총회 때 유엔 주재 북한 대사 뭐 성김이 아니고 그 사람 이름은 김성이에요. 네.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야, 적대적 정책 해제하려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폐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지금 중국에서 발표한 물론 이제 중국의 관영 매체입니다만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미연합훈련 하는 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릴 수 있다. 이 얘기는 점점점 중국이 북한을 지렛대로 삼아서 한국과 미국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네. 중국을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물론 뭐 한중 수교 30주년인데 더 이제 발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수평적 관계와 상호 존중의 관계가 되려고 하면 중국 스스로도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저는 궁금한 거 다 여쭤봤고요. 뭐 있으시면 없습니까? 끝으로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할게요. 어쨌든 지금 정세를 정리해 주신 거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지금 함수가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외교적으로 좀 지렛대를 삼아서 이득을 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을 예. 마지막으로 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과 중국 사이는 한중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잖아요. 그 관계라고 하는 게 사실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략적으로 소통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협력 동반자 관계로 올려놓고는 이제 소통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통하자고 그러는데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안 하는 거죠. 예.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다. 그 얘기를요. 제 기억 속으로는 아마 대여섯 번은 넘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하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이런 안보 정세 속에서 중심 잡아야 될 것은 한미 동맹을 바탕에 두고 그걸 근간에 두고 대중관계, 대일관계, 뭐 대러시아 관계 이런 것들로 가야 된다. 이 원칙이 흔들려 버리면 이제는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거든요. 다행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도 지난번 문재인 정부의 뒤를 이어서 한미 동맹을 외교의 아주 근간으로 놓고 지금 대중관계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주년 때문에 아마 또 박진 장관이 벌써 두 번째 왕이 외교부 장관 만났잖아요. 두 번 만났는데 또 베이징을 가거든요. 베이징을 가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을 좀 설득해 달라. 예. 이 담대한 구상이 되면 이 제안이 괜찮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하지 않을까. 끊임없는 소통,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한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좀 전 화면에 박진 외교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팔꿈치 악수한 다음에 손 악수하기까지 한참 이제 뭐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요. 수교 30주년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 같은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